올해 초에 단기 부동자금이 2년 전하고 비교하면 50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부평초 같은 돈이 1,7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따박따박 이자 들어오는 예적금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5%대 금리 주는 고이자의 적금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인데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적금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전 국민이 투자에 눈을 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다시 저축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저축이냐 투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게 둘 중에 뭐가 좋다 혹은 상황을 따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축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지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해를 보는데 이제 나는 그거 투자 같은 거 포기하고 저축할까라고 하시는 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조바심에 투자를 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번에 코로나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주식도 처음 사보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를 살펴보면 그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투자에 관심이 나름 생겼다기보다 남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본 경우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내가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겨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히나 이제 연령이 좀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여지껏 살아오셨으면 사실 문제없이 사신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이제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를 하셨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투자를 할 것이냐 저축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축은 반드시 저축을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고 투자는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면 좋은 돈들이 있는 거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할까? 물론 이제 비중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축이라는 게 꼭 은행에 돈을 묻어둔다만 저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축하고 투자의 이 개념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걸로는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라고 한다면은 원금 손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투자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부동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동산을 아무리 오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저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원금 손실 변동성이 이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축이라고 한다면 고전적으로 예적금 은행 예적금 이런 것들 반드시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비슷한 걸로 증권사의 CMA라든가 RP라든가 그래서 어떤 약속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면 원금 이상은 무조건 보전이 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그런 저축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종잣돈으로 마련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돈들을 꼭 마련해야 될 때 예를 들어 내년까지 1,000만 원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라고 한다면 굳이 욕심내고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반드시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마련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는 게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항상 재테크 강의할 때나 이럴 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최고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소비 통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간과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코로나 통해 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버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퇴색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아껴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저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씩 매달 붓는데 1년 동안 투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씩 1년 동안 붓는데 10%의 수익률을 낸다.
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네. 거죠. 이런 저축은 있지도 않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10%의 수익을 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세금 떼고 이자가 55,000원입니다. 1년에. 나누기 12달 해보면 한 4,600원 조금 못 되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이 카페 이런 데 가서 마시는 카페라떼. 아, 그게 한 4,600원 하죠. 올랐어요. 아, 그것도 올랐나요? 네. 카페라떼도?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가지고 그리고 얻어 마셔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 잔을 한 달에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아꼈다. 혹은 비싼 그 프랜차이즈의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아닌 조금 저가 브랜드의 커피를 한 잔 마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거 1년에 12번만 하면 10% 수익률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아끼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두 번째는 소득을 늘릴 것이냐. 그러면 저축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아낄 것이냐.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사실 아끼는 겁니다. 그래요. 소득이 내 맘대로 막 사장님이 내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노력을 네.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 보면 이 여가 시간에 투잡, 쓰리잡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본업과 관련된 거면 나의 자기 개발을 돕는 투잡, 쓰리잡이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나의 본업과는 무관한 그런 투잡, 쓰리잡이면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내 본업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이 야간에 무슨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피곤하면 다음날 일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 본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 본업을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혹은 내 커리어를 쌓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어설프게 소득을 높이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익률을 높이는 건 사실상 그건 99% 우대 영역에 가깝고 사실 신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러면 저축을 한다고 쳐요. 네. 월급의 몇십 프로는 나는 무조건 저축하고 네. 카드 잘랐어.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모바일에 그 카드 등록했던 거 다 삭제해 버릴 거야. 네. 강제 저축하면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70% 이상은 저축을 해라. 근데 그거는 앞에 구구절절히 무언가 설득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정도 이상은 해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거든요. 70% 저금을 하면 네. 월급이 되게 많은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네. 게 바로 그겁니다. 월급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70% 저축해도 250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150 쓸 수 있네요. 네. 네네. 아, 그렇죠. 150 네. 죄송합니다. 근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70% 저축하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소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월급을 200만 원 벌면서 30% 그러니까 60만 원만 쓰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경우. 일단 의식주에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일종의 하숙비도 좀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 월세는 일단 안 나가고요. 네. 각종 그런 주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덜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만 벌더라도 저축액을 뭐 70% 80%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이 지방이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서울에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방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한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축을 70% 해라라고 한다면 고통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저축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20대는 저축률을 70% 해야 돼라는 기준을 세워놨을 때 위험한 건 달성하지 못하면 잘못됐느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70%만 해도 되느냐 네. 이런 기준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꼭 써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금액, 규모 이런 것들은 얼마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지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저축액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 주식 같은 것들 그나마 내가 정말 알뜰살뜰 모은 시드머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근데 수익률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아서 저금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부화내동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쥐고 계세요는 아닌데 불안하거든요. 네. 네. 투자를 할 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순간 이 주식이 나중에 마이너스 될 걸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투자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건 당연한데 마이너스 나는 걸 배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그것까지도 세우는 네. 게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일어날 가능성과 확률을 생각해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어떡하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크게 나서 이 돈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대응. 그러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3,000 포인트 넘어서 막 3,400, 3,500 이렇게 갈 때는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들. 야, 코스피 포인트가 한 2,500만 됐었더라도 그때 샀으면 내가 그때 살 걸. 그렇죠.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지금 그 순간이 오니까 선뜻 손이 안 가거든요. 상황은 바뀐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샀던 주식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나의 대응책, 나는 여유자금을 더 동원해서 이 주식을 가져갈 것이다. 왜? 이 주식은 기본적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라고 했던 거라면 지금 매수 얘기인데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쭉 올라갈 거야. 난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샀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들인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을 만큼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더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해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수를 보는 나의 눈. 작년과 올해 참 달라졌는데 저희가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투자를 대하는 극과 극의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자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